주식 시마론 월요일의 주제입니다. 보시죠.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게임 산업에 다가올 미래는? 오늘 게임학회 심재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시마론 나와주셔서 지스타 가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스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일까지 지스타 2022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예상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에 열렸을 때 24만 명이 동원돼서 이것보다 좀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넘어서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첫 좀 대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8만 4천 명이 지스타 2022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게 돋보이셨나요? 네, 원래 예상대로라면 한 3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약간 낮은 수치의 인원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성대하게 이렇게 저희 게임쇼, 게이민들의 축제가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대형 게임사들이 신작을 들고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신작을 들고 게임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 위주였던 그런 그 홍보 게임들이 지금은 이제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PC, 다양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플레이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또한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특히 화면에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체험 부스가 또 엄청 인기를 끌었다더라고요. 네, 인기가 많이 그 있었습니다. 인기가 실감되셨어요? 네. 네,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의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펍지에서 다시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이 아마 다음 달에 아마 그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약간 1인칭으로 그 다크 판타지를 베이스로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걸로 있는데 네. 정말 그게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 길게 늘어섰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스타의 그 상장 게임사들의 신작 수도 회복세를 많이 보였네요. 증권사 자료, 미래에셋 증권의 자료인데요. 2016년에 40개 신작이 지스타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37개 신작이 또 지스타를 통해서 상장사 기준으로 보여졌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또 오프라인 행사였던 만큼 굉장히 좀 풍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게도 관람객 수는 조금 예상보다는 못했지만요. 예, 2023년 게임업계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에서 힌트가 보이셨나요? 네, 일단 그 대형 기획사들이, 대형 그 게임 개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작들이 어떻게 그 출시를 하고 또한 흥행을 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약간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PC와 콘솔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제 신작을 출시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모바일 위주였습니다. 모바일 위주였던 그런 시장에서 지금 콘솔이나 PC 시장으로 점점 그 시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임사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PC, 콘솔, 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이제 작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다가 집에 가서는 큰 화면으로 콘솔로 하거나 아니면 PC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도 개발되고 있고, 또한 그 동시에 PC, 콘솔, 모바일이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자료를 보시면은 내년도 신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예상 대기 기대작 수 해서 미래에셋 증권 또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 이사님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내년도에 보시면은 지금 NC소프트가 6개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네. 카카오게임즈가 7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가 3개, 위메이드 2개, 펄어비스 컴투스 각각 1개, 크래프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이 12월에 예상, 지금 12월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나오는 12월 거고. 네, 초에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기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신작은 2가지인데 내년 대기하는 신작들이 잘 일정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게임사들이 항상 그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개발적인 한계, 그리고 또한 네. 좀 약간 그 프로그래머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게임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정을 맞추기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기되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게임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게임 일정이 맞지 않으면 또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게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꼭 게임사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시기에 맞춰서 게임을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신작 얘기 질문이 지금 여기 내년에 기대된 신작 뒤에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신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예, 신작이 언제 나올지, 어떤 신작이 인기를 끌지 제일 궁금하신데 마지막쯤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 영화가 중국의 OTT에 업로드 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네. 강변호텔이라는 영화고요. 뿐만 아니라 K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질지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들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 시장은 국내 게임사들한테는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그 예로 봤을 때는 그 넥슨의 던전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만 수익되는 그 매출이 1조 원 이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한동안 그 중국에서는 근데 그 게임 정책 때문에 게임을 그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판호를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그 중국 내 게임사들한테도 주지 않은 상황들을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점점 보게 되면 점차 다른 그 게임 시장들에 비해서 중국 게임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게임 회사들이 좀 약간 외부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도 보여서 왜 게임 시장이 줄까요? 중국에서? 일단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때문에. 네, 중국이 정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판호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판호를 받았던 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 다천적인 거 봤을 때 중국이 좀 쉽게 이 게임 시장을 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미지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게임을 그 마약과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약과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게임 회사들 또한 그거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어서 국내 게임사가 그렇게 진출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막상 판호를 받고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검은 사막 온라인 펄어비스의 정말 유명 게임인데 예상 밖의 중국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 밖이죠, 정말. 네. 처음에는 이제 흥행을 한다라는 예.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또 흥행 대작이 하나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이게 네. 점점 주차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순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는 주가에는 항상 또 핫한 재료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월에 넵튠의 자회사의 님블 뉴런이 개발한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또 중국의 판호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네. 이 재료가 나오면서 넵튠의 주가가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중국 내 시장의 규제 이슈 때문에 판호 발급 이슈가 나오더라도 흥행 여부는 좀 불투명하고 일단 중국의 게임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들 유저 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IP 게임의 판호를 발급하는 우회 전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국내에 있는 IP를 활용해서 국내 게임사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네. 중국 게임사가 개발을 해서 내적 판호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적 판호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자체 내에서 판호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내적 판호를 통해서 게임이 출시되면 게임 그 IP에 대한 그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게임 회사에서 취득하게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익 모델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국 게임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약간 활로를 찾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참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그 동일한 게임 형태를 가지고 국내 게임사가 판호를 신청하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판호가 발급이 안 되는데 이것들을 우회해서 중국 게임사가 판호를 발급하면 그 판호를 신청하면 판호를 발급받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어서 중국에서 좀 약간 그 한한령 이후에 좀 한국 게임들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한국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뭐 외부 국가들 게임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쉽게 빗장을 열어줄까라는 인식은 있어요. 네. 편견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편견이 아니죠. 아닙니다. 실제 네, 그렇죠. 네, 실제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몸을 많이 깼거든요. 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요. 그런데 좀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의 시장이 많이 커지고 또 중국 기업들도 분전을 하게 되면서 각 분야별로 사실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 같은 경우도 게임사들이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게임사들 경쟁 가능할까요? 솔직히 저희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는 중국 게임사들과 경쟁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명한 그런 게임 회사들도 보면 국내 게임들을 가져다가 그 열합판으로 중국에 서비스를 했던 형태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요요버스의 원신 같은 경우에 보면 국내에서도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의 퀄리티라든지 스토리 등이 오히려 지금 한국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네. 성장이 왔고요. 이사님도 해보셨어요, 그 게임? 네, 원신 게임을 해봤습니다.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이 정도 인정이면 정말 잘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플레이어, 이용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들과 이벤트들을 했고요. 얼마 전에 네. 그 새벽둥둥섬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코스플레이 그 잔치를 아마 파티를 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스타 내에서도 이렇게 큰 부스를 차지하고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텐센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임인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의 그 대주주입니다. 라이엇 게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슈퍼셀,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 클랜하고 요즘 그 어린이들한테 그 인기를 갖고 있는 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브롤스타즈? 네, 브롤스타즈 같은 네. 경우도 개발했던 슈퍼셀을 텐센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건가요? 예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텐센트가 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롤스타즈는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좀 약간 그 초등학생 학생들하고 중학생 학생들까지 좀 약간 어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게임도 저도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한번 하고 이제 깔고 지우기는 했는데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그것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관련된 그 굿즈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중국 게임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게임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2대 주주, 3대 주주가 지금 텐센트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내의 어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 게임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규제로 인해서 좁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겟책을 네네. 중국 게임 회사들이 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은 그럼 지금 북미인가요? 미국? 미국, 북미와 중국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예. 그 북미 쪽이 다양하게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더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원래 성장이 됐었고요. 근데 중국도 급격하게 이제 따라오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이 규제가 중국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국가 체계를 갖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과 같은 형태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해악이다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셧다운제를 중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시장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좀 약간 시장들이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는 그런 게임 시장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하면 중독성이 또 그 많은 유저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각국의 조치니까요. 정책이니까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게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시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이슈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바이오 기업들이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많고 유통 같은 경우도 또 바이오 헬스케어와 결합해서 많은 고객들을 좀 모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게임 쪽이 디지털 치료제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 확장이 눈에 띄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이게 눈에 띄는 소식이었거든요. 드래곤플라이가 디지털 치료제 임상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게임사가 이런 뭐 치료도 하고 임상 시험도 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일까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아니면 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라든지 뭐 필요 없이 저희가 마음대로 앱에서 다운받아서 뭐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증명해야만 활용되고요. 또한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게임 기반에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개발되어 있고 또한 FDA 승인되어져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아칼리 그 인터랙티브 랩에서 만든 그 인데버 RX라고 하는 게임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게임 관련된 그 치료제는 그 소아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그것들을 치료하게 하는 목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형태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게임이 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걸까요? 이렇게 치료 역할을 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승인받은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ADHD 치료제가 2개가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개발하고 또 시중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울 불안 장애 성인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 치료하는 것들도 개발하고 있고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네요. 네, 그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임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게임일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이런 거 게임하시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성 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외 게임사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 임상 과정에서 임상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업계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회사는 그 스페셜 포스라고 하는 그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지금 그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게임은 가디언즈 DTX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여기 의료기기 임상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임상 실험을 곧바로 할 수는 없고요. 임상 실험을 위해서는 지금 임상 실험 계획을 저희가 그 시약처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IRB라고 하는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앞으로 게임 업계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게임 업계가 주도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임상 실험도 있고 또한 이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의학계에서 좀 약간 디지털 치료제를 주도하고 게임 업계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가디언즈 DTX도 드래곤플라이가 단독 개발하는 치료기기가 아니네요. 네, 부산대학교에 있는 그 정신의학과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산대학교에 있는 인공지능 랩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계 새 먹거리로 디지털 치료제가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좀 약간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약간 새로운 먹거리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많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의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면 오히려 좀 의학계 내에 좀 약간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한쪽에서는 지금 그 WHO에서 승인이 났던 그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치료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약간 그것들에 대표되는 좀 약간 의학계에서 서로 간에 좀 약간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절대 의학계에서 게임사가 주도한 치료제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생존에 좀 어려움이 있는 중소형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새로운 그 판로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의학계와 잘 협업한다면 그쪽으로 좀 약간 많은 그 노하우도 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추후에는 저희가 게임 업계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 뭐 금리 인상기여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자금력 문제가 있거든요. 네. 중소형 게임사들은 어려움은 없을까요, 최근에? 중소형 게임사들은 지금 살아남기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모바일 시장에서 좀 약간 다른 시장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팀이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좀 약간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작년에 가장 유명했던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1인 개발자가 개발해서 지금은 회사가 좀 약간 커졌기는 했는데 한 거의 이야기 들리는 건 한 30억 원 이상의 그 매출을 했다라고 스팀 내에서만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그 판로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바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방면으로 집중하는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런 스팀 같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사들이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흥행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버텨내는 자금력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금리가 워낙 올라서요. 네, 많이 힘듭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네. 게임 개발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보게 되면 한두 명이서 이렇게 소수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문제만 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 게임 개발할 때 솔직히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가 그렇게 게임을 개발할 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컴퓨터 있을 공간, 회의할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한 그런 협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약간 중소 게임 업체들이 다양한 그런 살 길을 좀 약간 모색해 나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각각 전 세계적으로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활로를 찾아나가고 있는 게임 업계 분위기인데요. 그럼 내년에 좀 신작에서 대작이 나와줄지 주목됩니다. 내년 기대되는 게임 신작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제가 그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하고요. 그 네오 이제 그 피해 거짓 그리고 또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2월 2일 날 이제 출시 예정을 하고 있고요. G스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아서 좀 약간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크게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그 유명 IP인 카트라이더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PC, 콘솔, 모바일에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PC와 콘솔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었다가 좀 약간 시장성을 보고 모바일까지 같이 첨가를 해서 모바일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레이를 저는 모바일로 하고 네. 다른 그 친구들은 PC로 하고 했을 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20년 전 카트라이더인데. 네, 그 아직까지 인기가 그래픽도 많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모바일용 카트라이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꽤 많은 그런 유저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IP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출시 예정 중에 그 네오이즈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그 피노키오 IP를 활용하여서 좀 약간 다크 판타지류에 있는 게임으로 올해 열렸던 게임스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게임스컴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게임 중에 하나인 그 게임쇼로요. 유명한 그런 게임 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게임 업계가 좀 약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시장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 모바일 위주에서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게임들이 모두 다 PC하고 콘솔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들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게임들로 좀 시장을 넓히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 거짓은 게임스컴 어워즈에서 3관왕을 해서 네, 큰 호평을 또, 받았습니다. 예, 호평을 받고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강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잘생겼어요, 주인공이. 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리고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런 IP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용도를 통해서 그 외국에서도 충분히 좀 약간 흔히 말하는 그 먹힐 수 있는 그런 그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기대되고 있는 게임 시작,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그리고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3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주가와 함께 반응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게임사들이 3년 이내에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어느 정도 폭으로 성장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앞으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이사님? 콘진원에서 발간하는 게임 백서를 보면 한 예. 내년도 시장을 한 23조, 21조인가 23조인가 좀 약간 한 20조 대 초반으로 아마 내년을요? 내년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점 그러면 3년 내에 성장폭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 성장폭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게임 시장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그렇게 예. 함으로써 충분히 좀 약간 뭐 30조를 넘지는 않더라도 30조 언저리 비슷하게 저희가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와 법적인 보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마메스메 사태하고 그리고 또한 리니지에 있는 스트리머 프로모션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조정 등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문제를 인해서 이게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게임을 하던 그런 플레이어들은 좀 약간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억압을 받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고 말지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하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지나갔었는데 요즘 게이머들은 참지 않습니다. 우마무스 사태 때 그 우머차 보내고 그리고 넥슨 NC 그 리니지 할 때 그 회사 앞에 그 트럭 보내고 그리고 또한 그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을 할 때 그때 서명을 통해서 그 국회에 그 소출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 게이머들은 그 행동하는 그런 게이머의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충성 높은 국내 게임 이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들이 흥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용자 보호에 저희 게임사들이 힘쓰지 않으면 좀 약간 게임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게임사들의 규제 완화라기보다 게임 업계의 어떤 정책적인 보완책 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규제 완화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게임법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요. 근데 그 게임법에서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약간 규제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어서 좀 이용자 보호를 하는데 힘을 못 쏟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좀 약간 법적인 완화라든지 아니면 규제의 철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용자 보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 확률형 게임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법 자체가 통과가 돼야 하고 네. 그리고 올해 정말 크게 진행됐었던 이런 다양한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이런 시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게임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무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규제 완화보다 이런 것들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계시는데 사실 게임사 쪽에서 그동안은 그 P2E 게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치권의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위믹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예, P2E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슈를 소화해 나갈까요? 거의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몇몇 게임 회사들은 자체 코인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상장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음과 동시에 그 P2E 시장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약간 그런 유동적인 형태를 봤을 때 좀 P2E 시장을 이렇게 코인과 연계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좀 약간 제도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NFT나 아니면 암호화폐와 같은 그런 기술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을 좀 P2E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향으로 좀 연구하고 또한 적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P2E 게임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그 전망은 힘을 잃게 될까요? 지금 일단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 규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선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군요. 국회에서 이제 네. NFT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몇 번 그 가서 이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좀 약간 국회 쪽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그렇게 큰 생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뭐를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것들 너희가 잘 해가지고 잘 먼저 성장시켜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정책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들을 미리 국회 쪽에서 갖춰 놓고 난 후에 그 게임사들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만약에 성장을 하고 나서 막 정부에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시장의 힘이 더 잃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어떤 그 회사들이 이렇게 판을 깔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이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그래도 정부 쪽에서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가 수출을 이끌어가는 역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한 또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게임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줘야 게임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솔직히 게임 콘텐츠라고 하는 게 콘진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백서를 보게 되면 전체 네. 그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게 게임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비해서 게임의 위상을 지금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생각을 해서 좀 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력을 붙돋아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줘야만 그 게임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P2E 게임이나 NFT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게임주들이 앞으로 또 다른 성장판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1년 사이에 분위기가 정말 360도 뒤바뀌었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 위축이 있었고요.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와중에 이 P2E에 대한 어떤 그 게임의 기대감들은 많이 위축됐고요. 정부 차원에서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는 점, 또 계류되어 있는 정부 내의 게임법 개정안 또 통과되어서 게임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안정된 그런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내년 기대되는 신작 크래프톤, 네오이즈, 넥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임학회 심재현 이사와 함께 게임 업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양대지수 1에서 2%의 하락으로 오늘 좀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